샬롬 1984 7번째. 이스터는 풍요부에서 담당하는 복권 발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 당첨금의 대부분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쯤은 익히 알았다. 당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다.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로 지급받는 액수는 형편없이 적었다. 게다가 큰 액수의 당첨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들이었다. 오세아니아의 각 지방 사이에는 실제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작하기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 계급인 노동자들에게만 있다. 바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을 말로만 들으면 그저 그럴듯하게 느껴질 뿐이지만 직접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구체적인 확신으로 다가온다. 위스터는 아래로 경사진 길에 접어들었다. 그 근처는 전에 그가 살았던 장소였는데 가까운 곳 어딘가에 큰 길이 있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앞쪽에서 희미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급하게 꺾인 길을 돌아 나오자 아래쪽 골목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다.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시들시들한 채소를 팔고 있었다. 위스턴은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골목은 큰 길로 이어지고 다음 모퉁이를 돌아 5분쯤 내려가면 지금 일기장으로 쓰고 있는 노트를 샀던 고물상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펜대와 잉크를 샀던 자그마한 문방구점이 있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서 잠시 멈춰 섰다. 골목 맞은편에 자그마한 선술집이 있었다. 마치 성애가 앉은 것처럼 먼지가 끼어있는 창문처럼 지저분하고 옹색해 보였다. 새우 수염처럼 앞으로 곤두선 콧수염을 기른 노인이 문을 밀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허리는 굽었지만 아직 근력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위스턴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적어도 80살은 되었을 노인이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중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노인 세대야말로 사라진 자본주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를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였다. 당 내부에는 혁명 이전에 형성된 사상을 지닌 사람이 많지 않았다. 늙은 세대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대숙청 때 대부분 제거되었고 살아남은 몇몇 사람도 강압을 못 이겨 오래전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항복해 버렸다. 금세기 초반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오직 노동자들 중에만 있을 것이다. 벼랑간 그의 뇌리에 일기장에 옮겨섰던 역사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충동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는 선술집에 들어가서 아까의 그 노인과 사귀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었다. 당신의 소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나빴습니까?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전에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서 좁은 길을 건넜다. 물론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그들이 이용하는 술집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그런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이라서 자연히 남의 이목을 끌게 마련이었다. 경찰에게 걸리면 몰랐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에 호락호락 넘어갈 경찰은 없을 것이다. 그는 문을 밀치자 시큼한 맥주 냄새가 그의 얼굴을 확 풍겨왔다. 그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소리가 반쯤 줄어들었다. 그는
등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의 푸른 제복에 꽂혀 있음을 느꼈다. 한쪽 구석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다트 게임도 중단되었다. 그가 찾는 노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술집 점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 점원은 큰 덩치에 뚱뚱하고 팔뚝이 굵은 매부리 코 청년이었다. 주위에 선 사람들이 술잔을 든 채 둘의 다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네 녀석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1파인트짜리 술을 달라는데 이 연병알 술집에서는 안 팔겠다는 거야? 노인이 한번 붙어 보자는 듯이 어깨를 젖히며 말했다. 도대체 파인트란 게 뭐요? 점원이 카운터 위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물었다. 이런 답답한 녀석 봤나? 아니 술을 파는 녀석의 파인트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1파인트란 1쿼트의 반이고 4쿼트면 1갤런이잖아. 그 무식한 거. 다음에 ABC를 가르쳐 줘야겠군.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1리터와 반리터. 우리는 이렇게 팝니다. 여기 선반 위에 잔들을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점원이 말했다. 나는 1파인트짜리 잔이 좋아. 1파인트 잔에 다 따라주면 될 텐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땐 리턴이 뭐니 하는 것들은 없었어. 노인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영감님이 젊었을 때면 우리는 모두 나무 꼭대기에서 살고 있었겠군요. 점원이 다른 손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빈정거렸다. 한 차례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때문에 윌스턴이 들어와서 생긴 어색한 분위기도 한껏 누그러졌다. 흰 수염이 난 노인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노인이 투덜거리면서 돌아서다가 윌스턴과 마주쳤다. 제가 한 잔 사드릴까요? 윌스턴이 노인의 팔을 잡으며 점잖게 말했다. 당신은 신사로구먼. 노인이 어깨를 쭉 펴며 말했다. 그는 윌스턴의 푸른 제복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1파인트 잔으로 한 잔. 노인이 점원에게 대들듯 큰 소리로 말했다. 점원은 카운터 아래의 물통에 담가서 헹군 반 리터짜리 두꺼운 유리잔 2개에다 암갈색 맥주를 따랐다. 노동자들이 드나드는 선술집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곤 맥주뿐이었다. 노동자들은 진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쉽게 구할 수는 있는 것 같았다. 화살 꽂히는 소리와 함께 다트 게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카운터 앞에 앉은 사람들이 복권에 관해 떠들기 시작했다. 다들 윌스턴의 존재를 잊은 게 분명했다. 윌스턴과 노인은 남들이 염려를 하지 않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 아래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물론 그런 짓을 위험했지만 다행히 술집 안에는 텔레스크린이 없었다. 윌스턴은 술집에 들어서자마자 그것의 유무부터 확인했었다. 1파인트짜리 잔에다 따라줄 수도 있을 텐데 노인이 잔을 자기 앞에 당겨놓고 아쉽다는 듯 투덜댔다. 나는 반 리터짜리로는 양이 차지 않아. 1리터짜리는 너무 많고 말이야. 술값도 문제이지만 오줌통이 견뎌내지 못하지. 젊었을 때하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윌스턴이 넌지시 물었다. 노인의 창백하게 파란 눈동자가 다트판에서 카운터에서 문 쪽으로 향하며 부지런히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 달라진 것을 찾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때는 맥주 맛이 좋았지. 값도 쌌고. 내가 젊었을 땐 윌럽이라는 순한 맥주가 있었는데 값이 1파인트에 4펜이었다네. 물론 전쟁 전의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전쟁이라니 어떤 전쟁 말씀입니까? 윌스턴이 물었다. 전쟁이란 전쟁은 뭐든 다지 뭐. 노인이 애매하게 대꾸했다.
그러고는 잔을 높이 들고 다시 어깨를 쭉 펴며 소리쳤다. 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 가느다란 목에 툭 튀어나온 목젖이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가 싶더니 노인의 맥주잔이 금세 비워졌다. 위스턴은 카운터로 가서 반 리터짜리 2잔을 더 가져왔다. 노인은 1리터가 너무 많다고 스스로 한 말을 어느새 잊은 모양이었다. 노인장께서는 저보다 훨씬 연장이십니다. 위스턴이 말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노인장께서는 어른이셨을 테니 혁명 이전의 시대가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대해 무지합니다. 겨우 책을 통해서나 알 뿐인데 책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역사책에는 혁명 전의 생활이 지금과는 아예 달랐다고 나와 있더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억압과 부정과 가난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곳 런던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을 게 없어 굶주렸고 그들 중 절반 정도가 신발마저 없어져 맨발로 생활했다더군요. 또 그때는 하루 12시간씩 노동하고 9살까지만 교육을 받았으며 한 방에 10사람이나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졌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특권층들은 30명도 넘는 하인들을 거느린 채 조호와 저택에 살면서 자동차와 사두마차를 타고 다녔고 샴페인을 마셨으며 톱해트를 썼다더군요. 톱해트라고?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당신 같은 사람의 입에서 톱해트란 말이 나오니 우스꾼 그래. 사실은 나도 어제 똑같은 생각을 했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냥 생각이 났던 것 같네. 아무튼 요 몇 년 동안 톱해트를 본 적이 없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지. 내가 마지막으로 그걸 써본 건 형수님 장례식 때였네. 그래,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50년은 된 것 같군. 물론 장례식 때문에 잠깐 빌려 썼던 거였지. 톱해트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스턴이 침착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자본가들하고 그들에게 빌붙어 살던 소수의 법률가들과 사제들이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안락을 위해서 존재했지요. 노인장 같은 평민들과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예였고요. 그들은 멋대로 사람을 부려먹었다더군요. 게다가 소나 돼지처럼 배에 실어 캐나다에 보내기도 하고 남의 집 딸을 데려가 동침도 했고요. 심지어 끈이 9가닥 달린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자기들 옆을 지나갈 때는 모자를 벗도록 했다던데요. 더구나 자본가들은 저마다 하인을 여러 명 데리고 다녔다는데 하인이라. 노인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군. 하인 하니까 문득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데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 나는 일요일 오후면 가끔 하이드파크로 가서 그 녀석들의 연설을 듣곤 했네. 구세군이니 가톨릭이니 유대인이니 인디언이니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었지. 그중 한 녀석이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굉장한 연설가였네. 그 녀석은 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말했어. 부르주아 종놈들, 지배 계급의 아청꾼들 하고 말이야. 기생충이라고도 했네. 욕심, 그래. 분명히 욕심쟁이긴 하고도 했지. 물론 그건 노동당원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말이야. 위스턴은 노인과 동문서답식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노이장께서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자유로운지 그때보다 더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 부자들 그 상류 계급들은 상원 의원들 말이군. 노인이 회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상원 의원들요? 좋습니다. 상원 의원들이라고 해두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들이 부자이고 다른 사람들, 가령 노인장 같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 여겼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노인장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날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지나갈 때는 모자를 벗어야 했다는 게 사실이냔 거지요. 노인이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그가 맥주를 몇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그랬지.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걸 좋아했어. 그건 존경의 표시였지. 나는 그 짓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종종 그렇게 했네.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 역사책에는 그들의 평민들이나 하인들을 시켜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곧잘 길가 시궁창에 처음 받기도 했다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나도 한번 박혔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먼. 보트 경기를 하던 날 밤이었네. 보트 경기를 하는 밤이면 사람들이 난폭해지곤 했지. 언젠가 샤프트 거리에서 젊은 녀석과 부딪혔어. 그 녀석은 한눈에 봐도 신사였네. 톱해트를 쓰고 셔츠에 검은 코트를 걸쳐 입고 있었지. 그 녀석이 갈지자 걸음으로 비틀비틀 걷다가 나와 부딪힌 거야. 그런데 녀석이 왜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느냐고 따지더군. 그래서 내가 네 녀석이 이 길을 모두 샀냐라고 응수했지. 그러자 녀석이 앞으로 또 나와 부딪히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어라고 하더군. 그래 나도 지지 않고 젊은 놈이 취해도 단단히 취했군. 여차하면 경찰에 넘겨버릴 거야 하고 엄풀을 놨지. 그랬더니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 내 어깨를 잡고 확 밀었다네. 그 바람에 난 하마터면 버스 바퀴에 깔릴 뻔했지. 나도 그때는 혈기왕성해 한 방 먹이려고 했는데 위스턴은 무력감에 빠졌다. 노인의 기억은 자질구레한 잡동사니에 불과했다. 종일 물어봤자 진실한 정보는 못 얻을 것 같았다. 오히려 당사가 어느 정도 진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완벽한 진실일 수도 있다. 그는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노인장께서는 아주 오래 사셨는데 인생의 절반을 혁명 이전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령 1925년에는 이미 어른이셨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의 기억으로 1925년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나빴습니까? 노인장께서 좋은 쪽을 선택하신다면 그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다트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까보다 천천히 잔을 들어 남은 맥주를 마저 마셨다. 내가 뭘 말해주기를 바라는지 알고 있네. 노인이 취기에 젖은 듯 너그러우면서도 철학적인 태도로 말했다. 자네는 내가 곧 다시 젊어졌으면 하고 말하기를 바라는구먼. 그래,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젊어지고 싶다고 말하지. 젊어야 건강하고 힘께나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나이쯤 되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다리도 쑤시고 오줌통도 고장났네. 하룻밤에도 17번은 일어나곤 하지. 그런데 나처럼 늙으면 좋은 점도 있다네. 번민 같은 게 없어지지. 여자고 그 짓거리 하는 것 놓고 실랑이를 안 버리거든. 이게 좋은 점이야. 자네가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의 30년 동안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다네. 이제는 욕정 같은 것도 일지 않아. 위스턴은 장틀의 등을 기댔다. 계속해봐야 소용없을 게 뻔했다.
그가 맥주를 몇 잔 더 사려고 하자 노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한쪽 구석에 지린내 나는 소변기 쪽으로 황급하게 달려갔다. 반 리터를 넘게 마신 것이 마침내 효력을 발휘하는 모양이었다. 위스턴은 자신의 빈잔을 잠시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의식 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왔다. 기껏해야 20년밖에 안 되는 혁명 전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느냐는 거창한 듯하면서도 지극히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현재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구시대 사람들마저 이미 한 시대와 다른 시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이나 잃어버린 자전거 펌프를 찾아다닌 일, 오래전 죽은 누이 동생의 얼굴, 70년 전 어느 바람 불던 날 아침에 뿌연 해오리 바람 같은 쓸데없는 것들만 기억할 뿐이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들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그들은 큰 것은 못 보고 작은 것만 볼 줄 아는 개미와 같았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기억은 상실되고 기록은 날조되어 가는데도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당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주장을 반박하거나 검증할 기준이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다. 벼랑간 그의 생각이 정지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주택들 사이에 어두침침하고 조그만 상점들이 드문드문 박혀있는 좁은 골목이었다. 그의 머리 바로 위에는 도금한 칠이 벗겨져 빛이 바랜 듯이 보이는 쇠공 3개가 달려 있었다.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것 같았다. 그렇다. 그곳은 바로 일기장을 샀던 고물상 앞이었다. 순간 고통을 동반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애당초 일기장을 산 게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2번 다시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인데 깊이 생각에 잠기는 바람에 걸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가 일기를 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자신의 이 같은 자살 충동을 막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2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상점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길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의심을 더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만약 누군가 물으면 면도날을 사러 왔다고 둘러댈 참이었다. 상점 주인이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이자 탁하면서도 정겨운 냄새가 확 풍겼다. 쇠약한 데다 허리까지 굽은 주인은 60살쯤 먹은 노인이었다. 그의 기다란 코는 인자하게 생겼고 도수 높은 안경 때문에 일그러져 비치는 눈은 무척 순해 보였다. 노인의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새었지만 눈썹은 아직도 검고 숱이 많았다. 안경을 쓴 데다 점잖으면서도 부산스레 움직이고 검정 벨벳으로 만든 낡은 재킷까지 입었기 때문인지 노인에게서는 작가나 음악가 같은 지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부드러웠고 억양은 노동자답지 않게 고상했다. 나는 선생이 길에 서 있을 때 금세 알아봤어요. 노인이 불쑥 말했다. 숙녀들의 선물용 일기장을 사 가셨던 분 맞지요? 그거 참 좋은 종이로 만든 것이었어요. 흔히 그걸 크림색 종이라고들 하는데 아마 한 50년 동안은 그런 종이가 안 나왔을 거예요. 위스턴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뭐 특별히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저 구경이나 하러 들르신 건가요?
노인의 안경 너머로 윈스턴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네, 지나가던 길에 들은 겁니다. 특별히 필요한 건 없습니다. 윈스턴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선생이 쓸만한 건 우리 가게에 없을 테니까요. 노인이 손바닥을 펴 보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지요. 이제는 선생께 팔 골동품도 없어요. 사고 싶은 것도 없을 테지만 팔 것도 없지요. 가구며 도자기며 유리 그릇이 있긴 해도 모두 조금씩 깨진 것들 뿐이에요. 세부치 제품들은 대부분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노쇠 촛대도 없어진 지 한참 됐지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가게 안이 더욱 비좁게 물건들이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감나갈 만한 게 없었다. 벽면을 빙 돌아가면서 먼지 묻은 사진틀을 잔뜩 쌓아 놓았기 때문에 통로도 비좁기는 마찬가지였다. 창가에는 볼트와 너트를 담은 쟁반과 끝이 다른 끌, 날이 빠진 주머니 칸, 작동하지도 않을 것 같은 녹슨 벽시계 등이 다른 잡동사니들과 함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구석의 조그만 탁자 위를 보니 재미있는 물건들, 오칠한 담뱃감, 석양이 박힌 브로치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탁자 위를 힐끔거리다가 램프 불 밑에서 은은히 빛나는 둥글고 매끄러운 물건이 눈에 띄자 그것을 냉큼 집어들었다. 그것은 한쪽 면은 둥그렇고 반대쪽 면은 평평한 반구형의 묵직한 유리 덩어리였다. 그런데 색채나 모양이 빗방울처럼 투명하고 매끈했다. 특히 둥근 표면에 의해 확대되어 보이는 유리 속 한가운데에는 분홍빛을 띤 이상한 나선형 물체가 들어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장미꽃 같기도 하고 말미잘 같기도 했다. 이게 뭐죠? 윈스턴이 넋을 잃은 표정으로 물었다. 산호지요. 아마 인도양에서 나온 걸 거예요. 보통 유리 속에 박아두지요. 모르긴 해도 100년이 됐을 거예요. 모양으로 봐선 그보다 더 오래돼 보이지만요. 아름답군요. 윈스턴이 말했다. 아름답고 말고요. 노인이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물건을 두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노인이 기침을 하고 덧붙였다. 사고 싶으면 4달러만 내세요. 옛날에는 8파운드에 팔았던 물건이에요. 8파운드면. 금세 계산이 안 되는군요. 아무튼 큰 돈이지요. 하지만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진짜 골동품에 관심을 갖겠어요. 남아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말이에요. 윈스턴은 즉시 4달러를 지불하고 그 탐나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그 물건에 반한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현재와는 사뭇 다른 옛 시대의 유물을 지니는 데 따른 묘한 기분 때문이었다. 표면이 부드럽고 모양이 빗방울 같은 그 유리 덩어리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옛날에는 문진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있자니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표시나게 주머니에 불록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당원이 그런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오래되거나 아름다운 물건은 무엇이든 의심부터 받았다. 노인은 4달러를 받아치고 노골적으로 좋아했다. 윈스턴은 노인이 3달러 아니 2달러라도 그것을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위층에 방이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둘러볼 만할 거예요.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어요. 올라가 보시겠다면 불을 켜드리지요.
노인이 말했다. 그는 다른 램프에 불을 붙여 들고 허리를 구부린 채 낡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고는 좁은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거리의 면에 있지 않은 대신 자갈이 깔린 안뜰과 여기저기 솟은 굴독이 내다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마치 방 안은 누가 살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가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데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한두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벽난로 앞에는 볼품은 없지만 폭신한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12시간으로 표시된 구식 유리시계가 벽난로 위에서 똑딱거리며 움직였다. 창문 바로 밑에는 방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지냈지요. 노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나는 가구를 하나씩 팔아치웠어요. 저건 마호가니 침대예요. 귀한 것이지요. 비록 빈대가 득실거리긴 하지만 말이에요. 빈대 잡는 것만큼 성가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노인이 방 전체에 비치도록 램프를 높이 저들었다. 희미하면서도 따뜻한 불빛이 비친 방이 묘하게도 윈스턴의 마음을 유혹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몇 달러쯤 주고 방을 새 얻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물론 그것은 무모하면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방을 보자 윈스턴의 마음속에 일종의 향수와도 같은 추억이 되살아났다. 벽난로에 불을 비워놓고 그 옆 안락 의자에 앉아 바른 난로대에 주전자는 난로 안 석쇠에 얹은 채 혼자 편안하게 감시하는 사람도 뒤쫓는 사람도 없이 오직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으며 조용히 있는 기분이 어떨지 분명하게 알 것 같았다. 이곳은 텔레스크린이 없군요. 윈스턴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아, 나는 그런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노인이 말했다. 너무 비싸잖아요. 게다가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요. 저쪽 구석에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책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멋진 거예요. 사용하려면 약간 손을 봐야겠지만요. 윈스턴은 그것보다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책장에 마음이 끌렸다. 책장 안은 잡동사니들만 가득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곳 노동자 구역에서도 책이 모두 몰수되어 한 권도 없었던 것이다. 오세아니아의 어느 곳에서든 1960년 이전에 발간된 서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램프를 들고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던 노인이 침대 맞은편 벽난로 옆에 한쪽 벽에 걸려있는 자단으로 된 액자 앞에 섰다. 혹시 선생께서 옛날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노인이 넌지시 말했다. 윈스턴은 그 액자 속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네모난 창문과 앞쪽에 자그마한 탑이 있는 다원형 건물을 묘사한 반화였다. 건물 둘레에는 철책이 젖어 있고 그 뒤편에는 동상 같은 게 서 있었다. 윈스턴은 한참 동안 그것을 살펴보았다. 동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왠지 모를 친근감이 느껴졌다. 액자는 벽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시겠다면 떼어낼 수도 있지요. 노인이 말했다. 저 건물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윈스턴이 입을 열었다. 지금은 폐허로 변했지만 정의궁 바깥쪽 거리 한가운데 있었던 건물이죠. 맞아요. 법은 바깥쪽에 있었는데 수년 전 폭격을 당했지요. 한때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성크레멘트 대인이라고 불렀지요.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다고 생각했는지 노인이 멋쩍게 웃고는 덧붙여 말했다.
오렌지와 레몬 성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스턴이 물었다. 아, 오렌지와 레몬 성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끝구절은 알고 있어요. 그대 침실을 밝힐 촛불이 오네. 그대 목을 댕공 자를 도끼가 오네. 이렇게 끝나지요. 일종의 무도곡이에요. 사람들이 팔을 벌리면 그 밑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대 목을 댕공 자를 도끼가 오네란 대목에 이르면 팔을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는 교회 이름이 많이 나와요. 런던 시대의 큰 교회 이름은 다 나오지요. 위스턴은 성클레멘트란 교회가 몇 세기의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런던에 있는 건물들의 연대를 알아내기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크고 훌륭한 건물은 무엇이든 겉모양만 멀쩡하면 무조건 혁명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낡은 것 같으면 중세라고 불리는 애매한 시기의 건물로 매도되었다. 더욱이 수세기에 걸친 자본주의 시대에는 가치 있는 걸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책으로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없듯 건축물을 통해서도 역사를 배울 수 없었다. 동상, 비문, 기념비, 거리의 이름 등 과거를 조명해 줄 만한 것은 무엇이든 조직적으로 변조되었다. 저 건물이 교회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위스턴이 말했다. 실은 남아있는 교회 건물도 꽤 되지요. 저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노인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그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아, 그렇지. 이제 생각나는군. 오렌지와 레몬 성크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내게 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말하네. 여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하겠군요. 파딩은 지금의 센트와 비슷하게 생긴 소액 동전이지요. 성 마틴 교회는 어디에 있었나요? 위스턴이 물었다. 성 마틴 교회요? 아직도 승리 광장 옆에 있어요. 입구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다 전면에는 돌기둥이 여러 개 있고 높은 계단까지 딸린 건물이지요. 위스턴은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각종 선전 자료들을 전시하는 일종의 박물관이었다. 특히 그곳에는 로켓 포탄과 요동 요새의 축소 모형, 저기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밀랍 인형 따위가 진열되어 있었다. 흔히 광야의 성 마틴 교회라고 불렀지요. 그 근처에 벌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노인이 덧붙여 말했다. 위스턴은 그 그림을 사지 않았다. 유리 문진보다 간수하기가 불편한 데다 액자를 떼어내기 전에는 집으로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분 동안 더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노인의 이름이 상점의 간판을 보고 추측했던 위크스가 아니라 체링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체링턴 씨는 63살의 호라비로 그 상점에서 30년 동안 살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몇 번이나 간판에 새겨진 이름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 생각으로 그친 게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위스턴의 머릿속에서는 그 노래의 가사가 떠나지 않았다. 오렌지와 레몬, 성크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내게 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말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가사였다.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흥얼거리 노라면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거나 아니면 변형되어 잊혔거나 사라져버린 런던의 종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곳저곳의 유령 같은 뾰족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었다. 위스턴은
체링턴 씨의 상점을 나왔다. 그리고는 문 앞에서 거리의 동정을 살피며 망설이는 모습을 노인이 보지 못하도록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적당한 시기에, 말하자면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체링턴 씨 상점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적어도 공회당의 저녁 모임에 빠지는 것보다는 덜 위험한 일일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이 일기장을 산 후 상점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지도 모른 채 부탁대고 찾아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한 번 찾아가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 멋진 잡동사니들을 더 사고 싶었다. 성클레멘트 대인의 반화를 사서 액자를 떼어내고는 제복 윗도리 안에 숨겨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다. 체링턴 씨의 기억에서 그 노래의 나머지 가사를 끄집어내고도 싶었다. 상점 위층의 방을 빌리겠다는 충동적인 계획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에서 번뜩였다. 그 때문에 그는 흥분한 나머지 5초 동안 방심했고 그 결과 미리 살펴보지도 않은 채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다 즉흥적인 가락에 맞춰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오렌지와 레몬, 성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내게 산파 등의 빚을 졌지. 벼랑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이 1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장작국에 근무하는 검은 머리의 여자였다. 주위가 어둠컴컴했지만 여자를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더니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재빨리 지나가 버렸다. 위스턴은 잠시나마 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길을 잘못 든 줄도 모른 채 한참 동안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어쨌든 한 가지 의문은 해결되었다. 그 여자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뒤쫓아 그곳까지 왔던 게 틀림없었다. 같은 날 저녁 그녀가 당원 거주 지역으로부터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어두컴컴한 골목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가 사상 경찰의 정보원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풋내기 스파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여자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마 그녀는 그가 선술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걷기 힘들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머니 속에 든 유리 덩어리가 허벅지를 때렸다. 그것을 꺼내 내던져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배의 통증도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당장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같은 빈민치구에는 공동 변소가 없었다. 다행히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통증이 웬만큼 가라앉았다. 한참 걷다 보니 막다른 곳이었다. 위스턴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 그러다가 뒤로 돌아서 다시 왔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서면서 그 여자가 자기를 스쳐 지나간 것이 3분밖에 안 되었으므로 뛰어가면 곧 따라잡을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다. 끝.